2008년 7월 7일 오전 5시 30분경 상하이 창린구에 위치하고 있던 진센 빌딩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하였고 4층에서 5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외국인 여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23세 다이애나였습니다. 입국 기록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2008년 6월 24일에 입국하였고 상하이에 도착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었죠. 부검 결과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사망 시각은 대략 7월 6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여러 개의 저항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범인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녀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애나는 1986년 캐나다 솔트 스프링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이애나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캐나다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모델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이 끝난 후 그녀의 소속사는 잠시 상하이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마을에 살았던 다이애나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동의하게 되었죠. 그렇게 2008년 6월 24일 다이애나는 상하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진센 빌딩 6층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상하이 현지 언론과 많은 해외 언론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으로 인해 경찰은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죠. 다이애나가 거주하고 있었던 602호 현관문 안쪽 손잡이와 거실 여기저기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혈흔으로 보았을 때 다이애나가 거실에서 공격을 받은 후 그곳에서 도망쳤지만 범인에게 공격을 받아 계단에서 숨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601호와 603호 거주자들에 따르면 7월 6일 밤 11시 30분경 복도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고 그들은 단지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고 말했죠. 창문과 발코니 등 어디에도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면식범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녀의 지인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다이애나의 룸메이트 또한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샬롯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외출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빌딩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은 샬롯이 말한 그대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수사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다이애나의 중국 에이전시를 조사한 결과 그녀의 급여는 한 달에 약 $1,000 정도였으며 그녀가 거주하던 집은 회사가 제공했고 임대료는 그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제한된 수입으로 인해 그녀는 추가 수입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그녀가 퇴근 후 술집 및 기타 장소에서 알바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해 그녀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때 캐나다 언론은 다이애나가 상하이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가 살해되기 하루 전에 통화를 했었고 그녀는 상하이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혼자 외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애나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아주 순진하고 나쁜 습관도 없으며 또한 다이애나의 통화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다이애나는 상하이로 온 후에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복수심이나 감정 때문에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샤롯에게서 다이애나의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여행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샬롯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평소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관문을 꼭 닫지 않았고 밤에도 이음새를 남기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가 문을 닫지 않아 누군가가 절도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결국 절도가 살인으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그 빌딩에는 비교적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7월 6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감시 영상을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은 수상한 남자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 남성은 밤 11시 3분에 검은 옷과 흰색 신발을 신고 빌딩에 들어왔었고 밤 11시 47분에 빌딩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11시 3분부터 11시 47분까지는 40분 이상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남자는 빈손으로 빌딩을 나왔었죠. 사라진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여행 가방을 그 남자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를 가볍게 넘겨버리기에는 무언가 찝찝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포착된 영상을 면밀히 보게 되었고 그가 빌딩을 나갈 때 왼쪽 셔츠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빌딩에 들어갈 때는 옷이 멀쩡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문제는 도난당한 물건들이었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들을 확인하였고 그 남자가 7월 7일 오전 3시 57분에 자전거를 타고 빌딩을 한 바퀴 돈 뒤 빌딩을 살피다가 재빨리 사라진 영상을 경찰은 확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빌딩의 CCTV 영상 시간을 오전 5시 30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 남자가 4시 6분에 다시 빌딩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4시 37분에 여행 가방을 들고 재빨리 빌딩을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샬롯은 그 남자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이 다이애나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죠.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주변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7월 6일 밤 11시 47분에 그 남자가 빌딩을 나온 시점부터 CCTV를 통해 그 남자의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7월 7일 0시 40분쯤 민항구에 위치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새벽 3시 16분에 인터넷 카페를 나와 자전거를 타고 새벽 3시 57분에 다시 빌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인근 찻집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경찰은 찻집 직원에게 그 남자가 찍힌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찻집 직원은 그 남자가 가게에서 웨이터로 일했지만 보름 전에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가게에 등록되어 있던 그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 남자의 신원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가게 직원은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경찰은 사건의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 남자는 상하이에 오기 전에 후저우시에서 시간을 보냈었다고 말했고 그가 찻집에서 일하는 동안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은 그 사촌이라는 사람이 후저우시의 아동복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죠. 또한 그 남자의 고향이 랑시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두 그룹으로 나눠 용의자의 사촌을 찾기 위해 후저우시로 향했고 또 다른 그룹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랑시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후저우시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아동복 공장이 한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십 개의 아동복 공장이 있었으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용의자의 고향인 랑시언 출신이었습니다. 수색이 공개되면 용의자와 주민들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은 용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도주하거나 잠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조율하고 있던 중 현지 경찰이 용의자의 사진을 유심히 보고 이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2년 전 그곳에서 일했었고 그의 친척들은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용의자의 친척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8세였던 첸준이었습니다. 첸준이 고향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고 랑시연의 경찰들에게 재빨리 첸준의 신원을 알렸습니다. 놀랍게도 첸준은 전날 2세대 신분증을 교체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첸준은 경찰서를 떠날 때 신분증을 받으러 다음 날 다시 방문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 7시 55분, 첸준은 모습을 드러냈고 교차로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첸준은 체포된 후 사형은 피하고 싶었는지 재빨리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990년생인 첸준은 중3 때 학교를 중퇴했고 일을 하기 위해 16살 무렵 고향을 떠났습니다. 첸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항상 돈을 모을 수 없었죠. 2008년 6월 20일 그는 찻집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때 첸준은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7월 6일 그는 찻집 근처의 진샘 빌딩으로 가게 되었고 1층에서부터 비상구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중 602호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고 조용히 첸준은 602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후 첸준은 다이애나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무언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첸준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다이애나에게 돈을 꺼내라고 큰 소리로 말했으며 손짓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첸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위협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제야 다이애나는 강도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그와 싸웠습니다. 다이애나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첸준은 패닉에 빠져 그녀를 찌르게 되었고 다이애나는 상처를 움켜쥐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애썼습니다. 첸준은 그녀를 쫓아갔고 결국 도망치는 그녀를 비상계단에서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첸준은 다이애나에게서 강탈한 수십 달러를 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집에 가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후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다이애나의 소지품을 챙긴 후 그곳을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첸준의 증언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칼과 훔친 소지품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꿈을 쫓기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고작 차비를 마련하기 위한 10대에게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7일 첸준은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허저우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경찰에게 한 가족이 모두 숨을 거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 건물은 7층짜리 건물이었고 사고를 당한 일가족은 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부부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각 방에서 2명의 아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의 신원은 44세의 세무국 간부인 저우자시옹이었고 46세의 아내는 링샤오윈으로 밝혀졌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온 가족은 소리 없이 쓰러져 있었고 수많은 범죄 현장을 수사했던 경찰들은 이렇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었죠. 경찰은 즉시 특별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처음 가족을 발견한 사람은 저우자시옹의 어머니와 가정부였고 가정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온 가족은 저우자시옹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부와 저우자시옹의 어머니는 5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우자시옹의 가족은 4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정부와 저우자시옹의 어머니는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들 가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가정부와 먼저 결혼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오후 1시가 되었는데
아들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가정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여전히 문은 잠겨 있었고 어머니는 열쇠로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가족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이 침입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일가족 4명이 모두 살해당한 것으로 보았고 그들 가족이 문을 열고 자지 않는 한 범인이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모두 저항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잠들어 있던 도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행 도구는 망치와 비슷한 둔기와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도구를 동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범행 후 여유를 갖고 사건 현장을 꼼꼼히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데 약 10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현장을 정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원한 관계로 보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을 치밀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모발, 혈흔 등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죠. 저우자 시온과 그의 아내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들이 사는 집은 시내에 접해 있었습니다. 총 7층 건물은 부부의 소유였죠. 저우자 시온의 집 열쇠는 총 5개로 저우자 시온과 아내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저우자 시온의 어머니가 하나, 그리고 2 자녀가 함께 하나의 열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예비로 집에 보관 중이었고 그 열쇠는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죠. 경찰은 부부의 친척들부터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열쇠에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죠. 저우자 시옹은 가족이 적어 함께 사는 어머니와 형 1명뿐이었습니다. 저우자 시옹의 형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저우자 시옹의 어머니는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능력도 없었죠. 그렇게 저우자 시옹의 친가 쪽은 이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링샤오위는 자신의 어머니와 총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링샤오위는 셋째 딸로 큰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빠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막내 링샤오지는 어머니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링샤오윈의 남동생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매우 좋았으며 특히 링샤오윈과 링샤오지는 유난히 친했다고 말했습니다. 링샤오윈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동생 링샤오지는 자신이 저축한 돈 20만 위안을 언니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죠. 조사 결과 링샤오윈과 갈등을 겪은 유일한 사람은 링샤오진의 남편이자 링샤오윈의 제부인 리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링은 링샤오윈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관이었습니다. 링샤오진에 따르면 리링은 휴일도 없었으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링샤오윈은 리링에게 약속한 월급보다 적게 주었고 종종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월급을 달라며 요구했었죠.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실이었던 6층에서 양말을 신은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었죠. 발자국의 사이즈는 250mm로 발 사이즈의 남성의 키가 160cm에서 170cm로 추정했습니다. 리링의 키는 172cm로 큰 차이가 없었고 리링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으며 링샤오윈의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경찰은 재빨리 리링의 발 사이즈와 사건 현장의 발자국 사이즈를 비교했지만 사이즈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링을 수사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링샤오지는 경찰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링샤오지는 언니가 바람을 피워 살해된 것 같다고 말했죠. 가정부 또한 그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링샤오위는 종종 모임을 가졌고 새벽 1시에서 2시에 귀가하기도 했었죠.
링샤오윈에게 애인이 있다면 그녀의 집 열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신속하게 이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실제 링샤오윈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가벼운 관계였고 링샤오윈의 가족을 해칠 만한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링샤오윈은 시멘트 사업과 건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윈이 남긴 장부를 발견했고 그들 부부와 금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조사했지만 모두 특별한 혐의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8일 후 사건 해결에 압박을 받고 있던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걸레 자국 옆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발 자국을 기반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갔고 허저우 시내에서 그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여성용 슬리퍼를 찾아냈습니다. 가정부는 그 슬리퍼가 4층 문 앞에 있던 슬리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그 슬리퍼는 사건 이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슬리퍼를 가져간 것으로 보았고 슬리퍼를 신은 여성의 키는 165cm 이하로 추정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160cm에서 170cm의 남성과 165cm 미만의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피해자 링샤오윈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누워만 있었고 회복한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링샤오윈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 링샤오윈의 건물에서 한동안 링샤오진이 살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불편함을 느끼며 살았고 결국 링샤오진은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이사했다고 답했죠. 링샤오진이 언니 링샤오윈의 집에 살았을 때 집 열쇠 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샤오진의 키는 161cm이고 슬리퍼 사이즈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링샤오진의 전화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녀가 사건 전후 한 전화번호로 자주 통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통화를 한 상대방은 류성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링샤오윈과 링샤오진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언니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언니의 아들은 숙회장이었고 딸은 수지혜였으며 수지혜의 남자친구가 바로 류성민이었죠. 링샤오윈과 링샤오진에게 수지혜와 숙회장은 조카입니다. 링샤오진이 조카의 남자친구와 자주 통화했다는 사실은 분명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류성민의 발 사이즈와 6층에서 발견된 발자국 사이즈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류성민은 사건 당일 새벽 여자친구 수지혜와 함께 허저우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이 시작되었고 수지혜는 이 사건의 주모자가 이모인 링샤오진이며 자신의 남자친구 류성민은 공범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링샤오진과 류성민은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링샤오진은 자신의 조카 숙회장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았죠. 링샤오진의 남편 류링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링샤오진은 이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링샤오진은 조카 수지혜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에 협조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수지혜는 그녀의 남자친구 류성민과 오빠 숙회장을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5월 2일 새벽 링샤오진은 흉기를 준비한 뒤 조카 숙회장과 류성민을 불렀고 그들은 4층에 올라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이후 류성민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층에 들렀다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 것이었죠. 링샤오진은 그 슬리퍼를 신고 사건 현장을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그때 실수로 발자국을 남겼던 것이었죠. 이후 그들은 범행 도구와 슬리퍼를 다리 아래 강으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링샤오진은 왜 친언니의 가족을 살해한 것일까요? 링샤오윈은 1965년생이고 링샤오진은 1975년생으로 허저우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000년 링샤오윈은 시멘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자본금이 부족했고 이때 링샤오진은
자신이 저축한 20만 위안을 언니에게 모두 빌려주었죠. 사건 당시 링샤오진은 일하지 않았고 남편이 언니 밑에서 일했지만 수입은 미약했으며 때때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죠. 링샤오진은 4살 미만의 2딸을 키우느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사업에 성공해 새 건물을 지었고 새 차도 구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링샤오진은 자신의 돈으로 언니가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니는 약속한 배당금도 주지 않았고 원금 20만 위안도 돌려주지 않았죠. 그렇게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지혜와 숙회장의 어머니는 수술비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당시 링샤오위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었죠. 그리하여 수지혜와 숙회장은 이모 링샤오윈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링샤오진은 수지혜를 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전날 저녁 링샤오진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의 분유값이 없다며 남편의 월급을 요구했지만 언니는 핑계를 대며 월급을 주지 않았죠. 결국 링샤오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링샤오진과 숙회장 그리고 류성민과 류성민의 친구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류성민의 친구는 류성민과 수지혜를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였습니다. 류성민의 친구는 은닉 혐의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성민과 숙회장 그리고 링샤오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24일 오전 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웨이는 자신의 남편 마이크와 마이크의 새 여자친구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한 후에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이는 1984년 후베이성 샹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공이었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웨이는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죠. 2000년 16살이 된 웨이는 결국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웨이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상하이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해외 브랜드인 넥스트 매장에서 아동복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마이크는 넥스트 그룹에 의해 상하이로 파견되었고 처음에 마이크는 중국 시장에 이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매장으로 가서 판매 상황을 살펴보았죠. 그곳에서 마이크는 웨이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이크의 주변인들은 이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영국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웨이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그녀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두 가족의 배경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웨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주변인들의 걱정과 달리 처음 몇 년 동안 부부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마이크는 아내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죠. 마이크의 아버지는 웨이의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웨이는 쇼핑에만 관심이 있고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결혼 후 마이크와 웨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국에 있는 마이크의 부모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웨이는 마이크의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이크의 부모님은 며느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화적 차이라고도 생각해 가볍게 넘어갔었죠. 또한 웨이는 때때로 남편 마이크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 이반이 2012년 아들 부부를 만났을 때
아들 이마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을 목격하였죠. 아들 마이크는 아버지에게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그때 아내가 접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막내딸이 태어나면서 부부의 관계는 점차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웨이는 가정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이크와 웨이는 공용어도 없었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했죠. 결국 2015년 마이크는 웨이에게 이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웨이는 이혼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마이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내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하였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합의로 마이크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SNS에 게시했었죠. 동시에 마이크는 넥스트 임원이었던 린징에게 점차 호감을 갖게 됩니다. 영국 유학 경험이 있던 린징은 전처와 많이 달랐습니다. 2017년 1월, 결국 마이크는 린징에게 현재 전처와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고백하였죠. 그렇게 마이크와 린징은 사귀게 되었고 마이크는 자녀들을 데리고 린징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 다른 사람과 시작할 수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 자란 웨이에게 이것은 배신이었죠. 2017년 3월 20일, 웨이는 주말 동안 아이들과 자신의 집에서 보낸 뒤 월요일 오전 아이들을 마이크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웨이는 마이크의 집 소파에서 여성의 가방을 발견하였죠. 웨이는 마이크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웨이는 재빨리 두 명의 친구에게 연락했고 마이크와 함께 지내는 여성을 혼내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마이크와 린징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 웨이는 친구들과 마이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가 문을 연 후 웨이와 두 친구는 마이크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여성들의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린징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갑자기 웨이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린징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마이크는 린징을 보호하려 린징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웨이 친구들은 웨이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웨이는 마이크가 린징을 보호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웨이는 마이크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린징은 다행히 살아있었고 두 자녀는 아무 사실도 모른 채 위층에서 자고 있었죠. 웨이의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 후 웨이는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재판이 시작되었고 웨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마이크의 부모님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즉시 상하이로 달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이크의 아버지는 두 손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웨이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마이크의 부모님은 상하이에 도착하기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죠. 이반은 웨이의 가족에게 연락해 아이들의 근황을 알아보려 했으나 사돈의 연락처가 없었고 웨이의 오빠에게 문자를 남겼지만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마이크의 부모는 사돈을 만나게 되었고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손주들마저 잃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웨이의 부모는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반은 손주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양육권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죠. 이후 이반은 웨이의 면회를 가게 되었고 이반은 웨이에게 자신이 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죠. 그러나 웨이는 거부했고 마이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웨이의 가족은 마이크의 부모님에게 손주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6시간의 만남 동안 조부모는 손주들에게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2019년 양육권 소송이 꼬박 1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이반은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반은 웨이 가족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금전적으로 합의하게 되었고, 그렇게 웨이 가족은 앨리스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죠. 앨리스는 영국으로 가는 중 할아버지 할머니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번역 앱을 통해 의사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앨리스는 금세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아직 제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6일 오후 8시경 항저우시 장강구의 경찰서로 부녀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경찰관에게 엄마가 사라졌다며 벌써 이틀째라고 말했고,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이의 뒤에는 50대 중년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아이만큼 당황하지 않았고 심지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쉬거리는 그저께 아내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5시가 넘어서 깨어났는데 아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는 단지 아내가 외출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아내가 바로 출근한 줄 알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쉬거리는 사실 그저께 밤에 아내와 약간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장녀의 집으로 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각자 이혼 후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장녀는 라이해리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였죠. 이후 쉬거리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두 못 봤다고 하자 결국 경찰서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죠. 그는 경찰관에게 같이 자신의 동네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쉬거리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쉬거리의 집을 방문하여 자세히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쉬거리에게 집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아내의 휴대폰과 아내가 평소에 입는 잠옷 외에는 없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가출을 한 것이라면 짐을 하나도 안 챙겨 나간 것이 수상했고, 그녀가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았죠. 경찰은 라이해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CCTV는 무려 96대가 설치돼 있었고, 주변 CCTV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무려 1000대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필요로 하는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 길이는 무려 6000시간에 달했고, 결국 경찰은 1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라이해리가 등장한 CCTV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7월 4일 오후 5시경 그녀는 자신이 살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11세 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발견된 유일한 화면이었습니다. 다른 CCTV 영상에서는 라이해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즉, 라이해리가 7월 4일 5시에 딸과 함께 집에 도착한 후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쉬거리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7월 4일이 막내딸의 생일이었고, 아내가 딸을 데리고 책과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 온 후 그날 밤 집에서 딸의 생일을 축하했으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아내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죠.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라이해리가 집으로 들어온 영상은 있었지만 집을 나간 영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그녀가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위해 쉬거리의 집을 찾았고 심지어 경찰경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쉬거리를 인터뷰하였고, 인터뷰할 때마다 그는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쉬거리의 모습은 분명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라이해리는 성격이 좀 거칠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곤 했지만 쉬거리는 끝까지 참아주고 갈등이 생겨도 아내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쉬거리의 친척과 친구들도
그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이헤리의 소식은 없었고, 그렇게 쉬거리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쉬거리는 사동 802호에 거주하였으며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그녀가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인근 인공호수에 실족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대형 펌프로 호수에 물을 빨아들였으나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379가구를 조사했지만 라이헤리의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헤리가 사라진 지 약 2주 후인 7월 21일, 아파트 관리자는 가구의 수도량을 확인하였고, 놀랍게도 그녀가 사라진 날 쉬거리의 집 수도량은 무려 2톤에 달했습니다. 보통 3인 가족이 보름 동안 2톤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2톤의 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쉬거리가 아내를 살해하고 절단한 뒤 변기를 통해 버렸고, 혈흔을 청소하는데 많은 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파트 정화조로 달려갔고, 그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신체 조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직들은 DNA 분석 결과 라이헤리로 확인되었죠. 경찰은 즉시 쉬거리를 체포했고, 증거 앞에서 결국 그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쉬거리는 자신의 오리 농장을 정리하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었죠. 그 돈 때문에 부부는 결국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쉬거리는 아내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악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고기 분쇄기, 절단기 등을 미리 구입했고, 막내딸의 생일인 7월 4일이었습니다. 라이헤리는 딸을 데리고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때 쉬거리는 고기 분쇄기를 사용하여 딸에게 줄 미트볼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가족은 저녁을 먹고 딸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10시가 넘어서자 딸과 라이헤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 남편에게 우유를 따라달라고 부탁했고, 이때 쉬거리는 몰래 수면제를 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아내가 곤히 잠든 것을 보고 그는 아내의 얼굴에 베개를 감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서 결국 딸아이 또한 자기 전에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남은 혈흔은 세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한 것이었죠. 그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백해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했으나, 그러나 2021년 7월 26일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장차오와 그녀의 남자친구 홍시애 그리고 친구였던 천광누는 한 남성을 살해하게 되었고 전체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8년 1월 14일 생인 장차오는 베이징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그녀의 부모님은 탄광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탄광에는 더 이상 파낼 석탄이 없었고 그 회사는 파산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해고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그녀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저임금이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봐도 그녀가 마음에 드는 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장차오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결국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좋은 말솜씨 덕분에 금세 그녀의 단골 손님도 생기게 되었고 팁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곳에서 그녀는 1982년생인 홍시애를 만나게 됩니다. 홍시애는 다른 직장에서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그렇게 홍시애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게 됩니다. 홍시애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 덕분에
부유층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장차오와 홍씨에는 잦은 접촉으로 점차 친해지게 되었고,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사귀게 되었으며 동거를 하게 됩니다. 손쉬운 돈벌이에 익숙해진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을 그만두지 않았죠. 그 후 장차오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게 됩니다. 2007년 6월, 장차오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인 무웅장을 알게 됩니다. 당시 39세의 무웅장은 부유층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장차오와 친해진 무웅장은 그녀의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무웅장이 장차오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기 시작하자 장차오는 의도적으로 무웅장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그들은 곧 비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홍씨에도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장차오와 무웅장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무웅장은 그녀에게 한 달마다 3만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장차오는 무웅장의 가학적인 취향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무웅장이 그녀를 데리고 도박장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웅장은 계속해서 돈을 잃게 되었고 무웅장은 장차오에게 대신 몇 판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장차오는 12만 위안을 따게 되었죠. 하지만 무웅장은 그 돈을 모두 자신이 챙겼고 장차오에게는 보상으로 2만 위안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차오는 무웅장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무웅장은 장차오에게 자신의 은행에 300만 위안이 있다며 자랑했고 자신에게 잘 순종한다면 앞으로도 그녀에게 줄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차오는 무웅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도박으로 딴 돈을 왜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차오는 무웅장에게 겪었던 굴욕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무웅장의 돈을 강탈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2007년 12월 초, 장차오와 홍씨에는 많은 논의 끝에 함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홍씨에는 친구 천광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씨에는 천광루에게 무웅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고 말했고 혼내줘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천광루에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말했고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천광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월 18일, 홍씨에와 천광루는 시장에서 로프와 고무장갑, 나일론 가방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19일 정오였습니다. 장차오는 무웅장에게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무웅장은 오후 8시쯤 장차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무웅장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장차오는 그를 데리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홍씨에와 천광루는 이미 방에 숨어 있었죠. 장차오가 방의 문을 열자마자 홍씨에와 천광루는 흉기로 무웅장을 위협하고 통제했습니다. 그 후 무웅장은 의자에 묶이게 되었고 세 사람은 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협박했습니다. 두려움의 무웅장은 결국 비밀번호를 말할 수밖에 없었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홍씨에는 무웅장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고 장차오와 천광루는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전거를 탔습니다. 돈을 얻게 된 홍씨에와 천광루는 무웅장을 살려주려 했지만 그러나 장차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장차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한의 목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결국 세 사람은 그를 살해 후 봉지에 담았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 돌까지 넣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차를 몰고 무웅장을 강가에 유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차오가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나눌 때 천광루는 13,000위안을 챙겼고 장차오와 홍씨에는 29,000위안을 챙겼습니다. 모텔방에서 무웅장의 모든 흔적을 처리한 후 천광루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장차오와 홍씨에는 멀리 도망가지 않았고
계속 변장을 하고 무웅장의 카드에서 10만 위안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무웅장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늦은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2번의 전화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결국 그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외딴 도로에서 무웅장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차량이 그곳에서 2일에서 3일 동안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죠. 다음 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강에서 무웅장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무웅장이 장차오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차오가 무웅장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도 포착하였죠. 그렇게 12월 23일 장차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25일 홍시애와 천광루도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장차오는 무웅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무웅장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무웅장이 차를 몰고 외딴 곳으로 데려가 자신을 덮쳤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3사람 모두 자신이 주모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08년 6월 3사람 모두 고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 4월 17일 무웅장을 직접 살해한 홍시애는 처형되었습니다. 천광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감형받았고 그는 2030년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차오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리고 2013년 7월 그녀는 19년 7개월로 또 한 번 감형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중국 충칭 지역에서 2살 장누이 씨와 1살 장양누이가 15층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2 아이를 돌보고 있던 사람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장보뿐이었습니다. 장보는 잠옷과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을 원망하였죠. 안타깝게 딸 장누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아들 장양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숨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고 네티즌들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작은 아이 2명이 동시에 창문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믿을 수 없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경찰은 장보와 공범인 예청첸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이었죠. 테이블은 지면에서 40cm 떨어져 있으며 윗 창문은 미닫이 창문이며 하단 창문에서 40cm 떨어져 있습니다. 장보는 그날 자녀들의 보호 울타리를 제거했다지만 2 자녀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1살 남짓한 장양누이는 너무 어려 키가 80cm도 되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른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들이 창문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장보는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실제 그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범행 전후 누구와 연락했는지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된 문자 기록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보는 1994년 8월 16일 충칭시 창서우구에서 태어났으며 가정 형편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장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범행 당시 장보는 26세로 사회생활을 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었죠. 비록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180cm로 키가 크고 외모도 준수하였으며 머리가 좋아 밥벌이를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챗메이리는 친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장보를 만나게 됩니다. 챗메이린이 처음 장보를 보았을 때 그저 그랬지만 장보의 자상함으로 인해
결국 장보와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3개월 만에 챗메이리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챗메이리는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보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이를 원하면 결혼할 것이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챗메이리는 장보의 책임감에 감동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17년 8월 17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챗메이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1일 딸 장누이슈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보는 딸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장보는 집에 돌아오면 딸도 안아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2019년 1월 6일 아들 장양누이가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이의 간격은 채 10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산후조리 기간 중 챗메이리는 다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장보는 여러 사람들과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눈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죠. 장보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한편 챗메이리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양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장양누이는 폐렴에 걸려 챗메이린과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아이를 보러 2번만 왔다 갔었죠. 그 무렵 장보는 예청첸을 처음 만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사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청첸은 1994년 6월 20일생으로 장보와 나이가 같았고 그녀의 가족은 피클을 생산하는 식품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청첸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들 장양누이가 퇴원하기 전날 장보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챗메이리는 장보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6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둘째가 태어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죠. 장보는 가능한 빨리 이혼 후 싱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는 예청첸에게 자신의 결혼과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장보와 예청첸은 2019년 8월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9년 말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장보와 계속 사귀고 있었습니다. 챗메이리는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길 원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챗메이리는 장보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이혼은 안 된다며 애걸했었죠. 하지만 장보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장보는 아내의 연락처를 삭제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예청첸으로 교체하였고 아내에게 1초라도 같이 있기 싫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결국 챗메이리는 이혼에 합의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두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딸 장누이슈는 챗메이린이 양육하고 아들 장양누이는 6살 이전까지 장보가 양육하며 6살 이후에는 챗메이린이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보는 80만 위안을 10년에 나눠 챗메이린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장누이슈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장양누이는 사고가 난 집에서 아버지와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장보의 입장에서 아이는 마치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부터 장보와 예청첸은 두 아이를 제거하기로 공모하게 됩니다. 2020년 6월부터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들을 정리하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했고 장보가 오랫동안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까지 했었죠. 그때 헤어졌다면 비극은 없었을 테지만 장보는 예청첸을 잊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회로 장보는 아이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2020년 11월 1일 장보는 전처에게 연락해 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챗메이리는
장보가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딸에게 관심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챗메이리는 안심하고 딸을 장보에게 맡겼고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그렇게 장누이슈는 그날 장보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날 밤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범행을 실행할 수 없었고 대신 두 아이를 남겨두고 예청첸을 만나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장보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범행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그의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장보는 결국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장보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두 사람을 체포하였죠. 장보는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예청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예청첸은 자신이 종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예청첸은 단지 장보와 헤어지기 위해 아이들을 제거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보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과 헤어질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청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청첸은 장보와 3개월 동안 헤어졌었죠. 장보가 정말 싫었다면 다시 만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청첸은 장보에게 왜 아이들을 제거해달라고 고집했던 것일까요? 예청첸은 장보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청첸의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장보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장양누이가 장보와 6살까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장양누이는 예청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청첸은 왜 장누이슈까지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장보의 재산이 나중에 장누이슈에게 상속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얼마든지 유언장을 작성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챗메이리는 이혼 후 SNS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두 자녀에게 감사하다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질투심이 많았던 예청첸은 이 영상을 보고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예청첸은 장보가 전처에게 양육비로 연간 8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없다면 양육비를 10년 동안 줄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예청첸의 관점에서 두 자녀는 장보와 챗메이린의 영원한 가족관계였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장보는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여자친구인 예청첸도 장보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샤오동은 아내 양리핑을 살해하고 무려 105일 동안 그녀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양리핑은 1987년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부모님에게 한 번도 걱정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순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그녀는 교사가 되었죠. 주샤오동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장점은 비교적 잘생긴 외모와 말솜씨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샤오동은 한때 탤런트 쇼에 참가했지만 1차에서 탈락했었죠. 2012년 주샤오동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양리핑을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2013년 10월 그들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샤오동은 패션 회사의 판매 및 재고 담당자로 월급이 4천에서 5천 위안인 반면 양리핑은 주샤오동보다 거의 2배의 급여를 받고 있었죠. 양리핑의 친구는 주샤오동에 대해 약간의 충고를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고 주샤오동과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양리핑은 주샤오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집으로 데려온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주샤오동은 양리핑의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샤오동은 경제 조건이 좋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했다는 것을 양리핑의 부모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양리핑의 아버지는 주샤오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딸에게 만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리핑은 주샤오동을 반대하면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딸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고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미 사랑에 깊게 빠진 양리핑은 주변 지인들의 충고도 무시했습니다. 주샤오동은 빛이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종 나이트클럽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양리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주샤오동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양리핑은 결혼 직전까지 주샤오동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용서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결국 주샤오동과 양리핑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상하이 훈커우구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죠. 결혼 후 주샤오동은 비싼 브랜드 옷을 입었지만 양리핑은 항상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주샤오동은 다른 여자들과 사귀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여러 번 잡혔습니다. 주샤오동은 실수를 인정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아내는 용서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주샤오동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고 거의 모든 생활비를 아내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조금씩 양리핑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말다툼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3일 후 이른 아침에 주샤오동은 2권의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 책은 범죄와 관련된 책이었고 그 책은 아내를 살해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묘사돼 있었죠. 2016년 9월 14일 주샤오동은 아내에게 자신이 승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홍콩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교사를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홍콩으로 가자고 설득하였죠. 양리핑은 남편의 말을 믿었고 그날 양리핑은 학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샤오동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죠. 아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주샤오동은 집에 어울리지도 않고 평범한 생활 방식에도 맞지 않는 대형 냉동고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2016년 10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이 일어났고 마침내 아내는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주샤오동은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한 다음 그녀를 담요에 싸서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주샤오동은 아내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44,000위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오후 7시경 주샤오동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구입했고 아내가 숨겨져 있는 냉동고 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누군가 접근하면 전화로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 후 주샤오동은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도 하였죠. 범행 이후 105일 동안 주샤오동은 많은 여성들과 호텔을 드나들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신용카드로 1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해 자신의 명품 옷과 장신구 등을 구입하였죠. 주샤오동은 아내를 살해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의 SNS에 글을 게시하여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고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주샤오동은 범행을 은폐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05일 뒤 범행이 밝혀졌죠. 2017년 2월 1일 그날은 양리핑의 아버지의 60번째 생일이었고 온 가족과 함께 축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지만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리핑의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3개월 동안 딸을 보지 못했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었으며 가끔 문자만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죠. 장인어른은 주샤오동에게 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하였죠. 2017년 8월 3일 검찰은 주샤오동을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주샤오동은 5명의 여성의 이름과 신상을 폭로하며 불륜을 인정하였죠. 2018년 8월 23일 주샤오동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샤오동은 갑작스러운 부부싸움으로 인해 실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자수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더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샤오동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내를 살해하기 전 주샤오동이 범죄 관련 책과 냉동고를 구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4일 법원은 주샤오동의 범행이 계획되었고 아내를 살해 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 밤 저장성 츠시시의 한 인형 뽑기 가게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들은 인형 가게 주인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젊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불과 22세의 첸차오펑으로 SNS에 40만 팔로워를 둔 무용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금세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6년생인 첸차오펑은 중국 츠시시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공장을 운영하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온순한 성격으로 아이들을 좋아해 고등학교 때 망설임 없이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첸차오펑은 어린 시절부터 취미였던 무용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무용 연습에 투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아무런 압박이 없던 그녀는 결국 2017년 2년 동안의 유치원 교사 생활을 마치고 무용 전문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매일 통행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벤츠를 사주었죠. 무용 교사로 전향한 후 주변 지인들은 그녀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허설 중 의상을 갈아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첸차오펑의 동료는 그녀의 등에 고양이와 강아지 문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동료는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우이동은 그녀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우이동의 부모님은 생계 때문에 양봉을 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 우이동을 보살펴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거의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옷을 팔았지만 그 후 안정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8월 어느 날 첸차오펑의 부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 부모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죠. 뜻밖에도 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고 있던 우이동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었고 딸아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부모님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문을 잠그고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화가 나고 당황한 그녀의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고 우이동을 깨웠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부모와 우이동의 첫 만남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첸차오펑의 부모는 우이동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첸차오펑에게 우이동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이동의 달콤한 말들로 인해 눈이 먼 지 오래였습니다. 2018년 초 우이동의 부모는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아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고 이때 우이동은 그의 부모에게 첸차오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첸차오펑의 예의 바른 모습과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 때문에 우이동의 부모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부모는 첸차오펑에게 만위안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을 때 우이동은 극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첸차오펑이 출근을 하고 있을 때 우이동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우이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우이동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우이동은 울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여렸던 그녀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우이동이 한때 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는 헤어지자고 제안했지만 우이동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 후 우이동은 그녀가 집에 없을 때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이동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나온 후 우이동은 다시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고, 심지어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아지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두 사람은 항저우로 여행을 떠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첸차오펑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우이동이 첸차오펑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영상의 반응은 뜨거웠고, 며칠 만에 좋아요 수가 100만 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빚을 지고 있던 우이동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우이동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춤을 추고 업로드하도록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9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었고, 팔로워 숫자는 곧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얼마 후 광고 문의가 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 생각이 없었고, 단지 춤을 추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싸운 후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좌의 마니안을 이체했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돈이 송금된 것을 발견했고,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이동은 자신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마니안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약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의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아이의 선택에 대해 매우 기뻤지만 우이동이 언제 또 찾아와 괴롭힐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이동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이동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이동은 함께 키웠던 강아지 영상을 그녀에게 보냈고 강아지를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죠. 영상을 본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우이동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우이동에게서 그 강아지를 2,800위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강아지는 그녀가 기를 수 있었습니다. 7월 26일 첸차오펑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이동이 나타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불러달라며 소리쳤고 다행히 우이동은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그녀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였고 며칠간 매일 딸을 출퇴근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8월 1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우이동은 그녀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 4시경 우이동은 완전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이동은 자신을 완전히 화나게 했다며 같이 죽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죠. 오후 5시 30분쯤 그녀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밤에 영화 보기로 약속되어 있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8시경 댄스센터에서 퇴근한 그녀는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우이동은 건물 아래에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리며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녀는 우이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쇼핑몰 근처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이동은 재빨리 따라와 흉기로 그녀를 위협했고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인형 가게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우이동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저항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이동은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그녀는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이 걸레 자루를 들고 와 우이동과 대면하게 되자 우이동은 도주하게 됩니다. 우이동은 8시 58분에 달아났고 9시 30분에 그는 자수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살해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호소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등장한 우이동은 분명히 살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우이동은 자신이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하였고 첸차오펑의 어머니가 그날 딸을 데리러 왔었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이동의 변호사는 우이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죠. 그러나 판사는 우이동의 범행이 잔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며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2심에서도 여전히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31일 우이동은 처형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저녁 중국 선전시의 해안도로였습니다. 당시 30세의 싱단은 지인과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죠. 싱단은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먹만한 돌이 날라와 유리창을 깨뜨렸고 자고 있던 싱단의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지인은 싱단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엑셀을 밟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병원도 사건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각막 기증을 희망했었지만 경찰 조사 때문에 12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각막은 기증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콘크리트 돌덩이에 맞게 되었는지, 그녀는 누구였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2년 싱단과 장총은 선전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듬해 싱단은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장총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가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가수로서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된 후 수입이 점차 늘어나자 그는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주저없이 기부도 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첫 번째 아내는 장총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는 결국 그를 떠났습니다. 당시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장총은 우연히 싱단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장총이 거의 모든 수입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싱단은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많았고 한마디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03년 조용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후 그들은 가난한 산악 지역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싱단은 남편과 자선 활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던 승무원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했었죠. 그렇게 부부는 400회 이상의 자선 공연을 개최했으며 수천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기부한 금액은 300만 위안 이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5년 싱단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부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불행히도 그 시기에 장총이 위암에 걸리게 된 것이었죠. 장총은 아내에게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기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아내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싱단은 거절했고 아이가 자신들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장총은 아이들을 생각했고 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장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가 도와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 초 장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딸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4월까지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4월 20일 결국 장총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싱단은 겨우 24살이었습니다. 그 후 싱단은 남편의 뜻을 잊지 않고 다양한 빈곤 지역으로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빈곤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은 즉시 인력을 편성해 주변 마을들을 수색했습니다. 당시에는 CCTV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단서와 탐문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인근에 살고 있던 기중기 기사에게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날 밤 기중기 기사는 타이어를 수리하기 위해 잠시 멈춰섰고 3명의 소년들이 다가와 담배를 구걸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를 나눌 때 소년들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세 소년이 고속도로 쪽으로 고의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에도 종종 고속도로에 돌을 던지거나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틀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3명의 소년을 식별하게 됩니다. 세 소년은 15세 릴량젠, 17세 차이지청, 19세 진관이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소년은 체포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겁먹지 않은 표정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또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소년들은 단지 재미삼아 돌을 던졌다고 말했죠. 처음 경찰은 세 소년에게 매우 화가 났었지만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년들이 살던 지역은 경제 발전이 좋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범죄 당시 15세였던 릴량젠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릴량젠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고 가끔 공사장에 가서 철을 훔쳐 팔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당시 19세였던 진관 역시 릴량젠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심각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동생에게 바쳤고 진관은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범죄 당시 17세였던 차이지청은 두 소년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학교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린 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는 차이지청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새 가족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였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세 소년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처음으로 신발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일은 더럽고 힘들었으며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임금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장을 잇따라 바꿨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세 소년은 무단결근하게 되었고 고속도로 옆을 아무런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차이지청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차에 돌을 던져 누가 더 많이 차를 맞출 수 있는지 경쟁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세 소년은 작은 돌만 던졌고 일부 차량에 맞추었지만 운전자들은 차를 세우고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지 않았었죠. 그때부터 소년들의 행동은 점점 무모해졌습니다. 결국 릴량젠은 콘크리트 돌덩이를 집어들었고 다가오는 차량에 돌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덩이에 희생된 여성이 바로 싱단이었죠. 그 차량이 급제동을 하자 세 소년은 겁에 질려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직접 돌을 던졌던 릴량젠은 15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놓은 차이지청은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진관은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96만 8천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들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싱단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남겨진 두 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역 민사국에서 후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단의 유골은 장총의 유골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선 오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2019년 6월 9일 태국의 국립공원에서 중상을 입고 누워있는 채로 중국인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34m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추락 중 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17곳이 골절되었고 또한 그녀는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 왕나는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태국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은 과일이 풍부하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왕나는 그곳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난이 처음 태국에 왔을 때 장소와 언어가 낯설었고 창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에는 물건을 수급하며 공급 업체를 만났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왕난의 사업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적자를 볼 정도로 그녀의 사업은 쉽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러나 왕난은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망고 사업은 점점 번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왕난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자동차를 구입했고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었죠. 2017년 5월 18일 평범한 파티장이었습니다. 위샤오동은 왕난에게 다가와 그녀 옆에 앉은 후 수다를 떨었습니다. 처음에 왕난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화는 이어져 갔고 위샤오동은 왕난의 고향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었고 둘 다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왕난은 위샤오동의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왕난이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위샤오동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제 시간에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위샤오동의 애정 공세에 결국 왕난은 그와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데이트 후 왕난은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위샤오동은 그녀에게 매일 청혼하였고 만난 지 약 2달 만에 그들은 중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2017년 7월 14일 저녁 그는 왕난의 집 앞에 나타났고 그는 왕난에게 내일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난은 동의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민사국은 주말엔 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위샤오동은 왕난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내일 민사국이 열려 있으면 결혼을 수락해 달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인 토요일 그곳은 정말 문이 열려 있었고 그들은 만난 지 2달 만에 혼란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위샤오동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맨날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들고 게임만 하였죠. 왕난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른 누군가가 왕난을 병원으로 보냈었죠. 어느 날 위샤오동은 아내를 침실로 불러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아주 나쁜 친구들을 만났다고 말했고 그들이 도박장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왕난에게 말했습니다. 왕난은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도박 빚 50만 달러를 먼저 갚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게으른 습관을 없앨 수 있다면 나머지 비용도 도와줄 생각이었죠. 그 이후로 위샤오동은 정말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휴대폰 게임을 그만두고 왕난의 중식당과 망고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위샤오동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 말이죠. 이때 위샤오동은 아내의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아내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왕난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위샤오동을 발견한 후 경찰서에서 그녀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위샤오동은 아내에게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다며 통곡하였죠. 그리고 왕난은 남편이 중국에서 2006년에 절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8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것인가를 말이죠. 왕란이 이혼을 주저하고 있을 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란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죠. 임신 후 그녀는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위샤오동은 가족을 돌보고 심지어 요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란은 다시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태국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은 위샤오동이 아내를 죽이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이었습니다. 2019년 6월 9일 왕란은 남편의 주선으로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위샤오동은 그곳에서 아내에게 아직 보지 못한 벽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3000년 전의 고대 벽화라고 말했고 그 벽화는 절벽 끝 숲풀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란은 그의 말을 믿었고 그들은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왕란에게 후회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왕란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왕란의 볼에 키스를 하며 지옥에 나가라 라고 속삭인 후 갑자기 아내를 34m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절벽 아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왕란은 깨어났고 그녀의 코와 입에는 마른 피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왕란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소리를 질러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왕란은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가방을 잃어버린 관광객이 있었고 그 관광객이 절벽 아래에서 가방을 찾던 중 왕란을 발견하고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였죠. 병원으로 이송된 왕란은 몸의 거의 모든 곳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복용해야 하는 약물 때문에 임신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낙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란은 심한 통증과 출혈 때문에 경찰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병실 밖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샤오동은 경찰에게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따로 화장실을 갔다고 말했고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를 찾을 수 없었고 도중에 구급대원들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죠. 처음 경찰은 왕란이 단순 추락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샤오동은 아내의 귀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안 카메라도 목격자도 없고 내가 널 밀었다는 증거도 없잖아. 그치? 버튼 수작 부리면 널 죽여버릴 거야. 당시 왕란은 매우 두려웠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위샤오동은 잠을 거의 자지도 않으며 아내를 감시했죠. 며칠 후 위샤오동은 아침을 먹으러 잠시 나갔고 왕란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마침 왕란의 주치의가 왔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는 일단 왕란과 남편을 분리시키기 위해 왕란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고 그곳은 가족 간병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그러자 왕란은 경찰에 신고했고 위샤오동은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위샤오동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란은 그 결과를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위샤오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태국에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왕란에게 문자를 보내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아들 생각뿐이었죠. 뿐만 아니라 뻔뻔한 그의 어머니는 왕란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요청하고 왕란의 재산 1100만 위안을 분할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죠. 법원은 이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샤오동과 그의 가족은 왕란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샤오동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고 2021년 5월 태국 법원은 위샤오동의 종신형을 10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법원은 계획적 살인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형을 감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란은 이 결정으로 인해 나는 너무 놀라서 먹지도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란은 말했습니다. 왕란의 건강한 몸은 사라졌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으며 아이를 잃었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아무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와도 그녀는 용감하게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란은 5번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낯선 땅 태국에서 용감하게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그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